혹시 그 러시아를 다녀오시거나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잠시 이렇게 손을 잠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5분 계시네요. 그냥 가야겠네요, 그냥. 하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러시아 시장 꼭 한번 가봐야겠다. 뭐 기업체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또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안 들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커가지고 그냥도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리시나 보네요. 그래서 제 설명을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또 러시아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돈 내고 오셨지 않습니까? 환불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시겠고 아무튼 이 러시아 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이제 좌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1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러시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잠깐 놓쳐가지고 2달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또다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보게 되면은 국가별 경제 현황, 산업 현황, 진출 전략, 유망 품목, 그리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제 현황이나 IT 산업 현황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인터넷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 국가 진출 전략 쪽에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겠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중에서 러시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잡은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잡게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저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바실리 사원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붉은 광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황제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건축가가 저걸 지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건축물은 이 세상에 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혹한 행위를 건축가에게 하였답니다. 눈을 빼버린 거죠. 이게 러시아의 어떠한 배경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전체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굉장히 무겁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러시아 시장 규모가 지금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오일머니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91년에 러시아를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상점에서 우유를 사 먹으려면 한 20m, 30m 줄을 서 있어야 되고 맥도날드가 처음 러시아의 아주 모스크바의 센터에 들어서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2시간씩 줄을 서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서봤거든요. 진짜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17년 만에 이런 세계 경제 10위 나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타킹이라든지 담배, 말보로 담배 빨간 거 하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랬었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근데 밤에 말도 못하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나가서 어딜 가자. 물론 이제 가자 그런 게 종이 쓴 거를 보여주고서 떠들어대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빨간 담배 발보를 탁 꺼냈습니다. 갔어요.
진짜 가게 되더라고요. 실험을 한번 해본 건데. 그리고 또 돌아왔고. 그런 나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DP로 보게 되면 세계 10위, 경제 성장률은 뭐 6.8% 2006년에 기준으로 해서 외환보유고가 중국, 일본을 뒤이어서 세계 3위로 지금 성장하고 있으며 WTO 가입이 2007년도에 가입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러시아를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변화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샘플 같은 거 보낼 때 뭐 DHL로 보내거나 뭐 특정 업체입니다만 이 익스프레스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경우 날아가는 건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비행기로 9시간이면 가는데 근데 도착 뭐 한 5일 정도 걸린다 그러고 그로부터 통관을 해 나오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2달도 심지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접근이 굉장히 폐쇄적인 그러한 나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리스크를 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틀림없이 있는데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여기서 많이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 생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2007년에 7.7%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가전, 기계 제품의 제조 분야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지만 러시아 정부 자체가 이러한 산업 생산 증가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유통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올린 그러한 기업들이 서서히 자국 내에서 생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쪽에서는 계속해서 완제품의 수출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 쪽에 생산 기술을 이전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로열티 베이스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IT 시장 분야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한 140억 달러, 2010년도에 약 400억 달러 정도의 그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IT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1억 3천만 명, 가입률이 86.5% 러시아 전체를 봤을 때는요. 그리고 모스크바를 봤을 때는 134.7% 이미 포화가 돼가지고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써보면은 인터넷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시거나 현지에서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시거나 현지에서 할 때는 굉장히 도 닦는 기분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방금 전에 연사이셨던 중남미 쪽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지만 업무에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추워가지고 그리고 백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백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상당히 좀 느린 그러한 상태가 많은데 실제로 인터넷을 써봐도 매우 느린 상태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전화 다이얼 모뎀을 썼고 그 다음에 ADSL, VDSL 해가지고 지금 와이브로 시대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같은 그런 어떤 후발 그런 국가에서는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얼 모뎀에서 와이파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보급률 그러니까 일반 PSTN 라인이 에서 그 보급률이 겨우 100명당 28.8명밖에 안 되는데 바로 휴대폰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자상거래 규모라든지 인터넷 뱅킹 등등 해가지고 아직 초기 분야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러시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부에서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 해가지고 저기 아시는 분이 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26억 불의 그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시장의 특징, 이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좀 같이 할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급 시장이다.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바로 고급 시장이라는 것이고, 모스크바는 고급 시장, 중소도시는 중저가 시장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실제 소득은 한 2,000불, 3,000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같으면 300만 원, 400만 원 소득자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한 100만 원 써야 되고 또 보험 넣어야 되고 적금 넣어야 되고 등등등 하다 보면은 이 우리 아주머니들 지갑 열기가 웬만큼 노력을 해서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벌면 다 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자상가 같은 데 가보면은 저희는 PDP TV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둘이서 낑낑낑낑 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 싣고 가가지고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이 구매력이 높은 것을 이 소비자 지갑 열기를 되게 그렇죠. 쉽지 않게 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전자전에 러시아 바이어들을 이렇게 쭉 모시고 와가지고 상담회를 실시한 이후에 저희 현지 법인장하고 같이 제가 전자상가라든지 저희 집 근처에 놀러도 다니고 했는데 도대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현지에서 삼성전자에 한 13년 근무를 했던 친구인데 한국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미팅을 했을 거며 한국에 와서 수십 차례 왔죠. 와가지고 그 겉모습을 보고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거는 감을 잡고 있었는데 마침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점심때. 휴대폰 새 거로 바꿔줄 테니까 모 통신사에서 모 통신사로 옮겨라 라고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바꿨습니다.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러시아를 거꾸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거꾸로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인터넷 한번 설치하겠다 그러면 줄 서야 돼요. 아직도. 휴대폰 하나 신청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줄 서야 됩니다. 하다 보면 서비스가 안 좋아요. 어디서는 안 터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우리 집에서 휴대폰 안 터진다. 그러면 통신회사에 전화하면 끝내준다. 그냥 끝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와서 뭐 하나 달아준다. 안테나. 이런 컨셉을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 엔드 유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파트너들하고 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추가의 그런 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그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온 고급 시장이라는 거는 고급 제품을 선택을 하는 소비자일지언정 그런 서비스, 부가적인 서비스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중산층이 많이 태동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맞는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고가의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나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제품들을 어디다가 포지셔닝을 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근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 제품, 터키 제품, 그리고 유럽, 미국 제품 이렇게 두 분을 나눠본다면 하나는 굉장히 저가 시장일 것이고 하나는 고가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비자들이 고가 시장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고가 제품들도 이미 맛을 보았고 저가 시장인, 그러니까 중국산, 터키산 이런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저가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국산, 터키산을 구매를 할 겁니다. 반면에 허락이 되는 사람들은 유럽산 제품이나 미국산 제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쪽 걸 사자니 돈이 없고 밑에 걸 사자니 제품이 개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 중간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 한국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시장도 레드오션이다. 2000년대 초에는 정말 갖다 물건만 깔아놓으면 다 사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굴지에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들어와서 그 시장을 쫙 걸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하경제는 여태까지 계속 그 신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랜드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유럽과 아시아들이고 러시아를 유라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지정학적 역할을 가져갈 수 있으며 또한 이 남북 북한이 철도가 열릴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철도가 바로 그 북한을 거쳐서 하바롭스크나 이쪽 지역을 통해서 유럽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물류적인 측면에서 비용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시간적인 그러한 많은 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WTO 가입에 따른 변화가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인데요. IT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관세율이 될 것인데, 가전제품, 전자제품,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기업인 이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직접 현지까지 모스크바나 이런 곳까지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동유럽 쪽에 창고를 두고서 물창고를 두고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이 바이어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물건을 통관해 옵니다. 근데 이 통관이 워낙 각양각색이어가지고 어떤 바이어는 완전히 흑색으로 통관을 해오고 또 어떤 바이어는 회색으로 통관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 중량을 재가지고 관세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 대를 들여오는데 냉장고 무게가 보통 한 30kg, 40kg 더 되나요? 50kg라고 치죠. 50kg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재보면은 이게 100kg거든요. 냉장고 안에 전부 다 그 휴대폰을 재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거 완전 흑색, 냉장고는 화이트로 통관됐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이 휴대폰들은 전부 다 그 흑색 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바이어들이 나름대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특별 조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통관되는 걸 모두 압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수천만 불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휴대폰 가격이 갑자기 거짓말입니다. 수십 퍼센트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품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정부는 통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에 따른 하부 조직인 관세를 하고 있는 그런 세관원들은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무역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투명화되어 버리면 정식 통관시켜가지고 들여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세관원들이 백색 통관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백색 통관이라 그래도 실제로 좀 투명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엉뚱한 서류들 막 때려 부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러면 갖다 줘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그 어떤 공무원들하고 악유라는 게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저녁에 회식 끝나고 술 많이 취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행패도 부리고 그러다 보면은 집에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러시아에 온 모 출장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술 먹고 경찰한테 엉갔다가 엄청 맞고
벌금 내고 그리고 뭐 추방당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무원들하고는 절대 악유하면 안 되고 뭐 가져오라면 갖다 줘야 되고 뭐 하라면 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빼내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새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WTO에 가입이 되어지면서 그런 어떤 통관 문제에 있어서 좀 투명해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 시장이 좀 더 접근하기가 좋은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응 전략으로서는 그동안 저희도 지금 현재도 회색 통관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정상 통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적인 공부 또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WTO가 가입이 된다 그래도 이 관세율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는 거하고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넘어가는 것이 물류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지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산업 관행 사업에 관행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수출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제 조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삼성, LG 모두 현지에서 조립 공장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현지에서 국산화를 해 나가는데 정부에서 어떤 강제적인 조항으로 국산화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관세 유예 조항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내 50%의 국산화를 해라 하면은 이런 대기업들은 그 조항을 이 규정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해나가는데 그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는 현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드는 규정은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요 틈새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 공장을 세운다던가 현지 뭐 조립 공장이면 되겠죠. 조립 공장 뭐 크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출을 해서 바로 우리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 설치한 현지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수출보다는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그리고 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현금이 많습니다. 저희 아직도 LC 거래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LC 거래 하려고 그러면은 몇몇 기업들이 이제 좀 해외랑 거래를 해보고 난 다음에 LC 거래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열어도 하면은 손들어 버립니다.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 대출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30%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도 그냥 TT 거래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한테 야, 공장 하나 세우게 아이템 좀 줘 그러는 큰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아이템들이. 근데 거기에서는 생산은 안 되고 있고 중국제 갖다가 뿌려봤자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선진 제품을 갖다 하자 그러니 좀 어렵고 만만한 게 없다 그런 거죠. 만만한 게. 물론 저희가 만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만만한 기업도 아니고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한 저희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틀림없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완제품 수출보다는 그런 어떤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데 핵심 부품은 아직 기술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쌍방향 협력체제 구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융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뭐 원천 기술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원천 기술은 저희가 가져다가 써도 아무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기업들 뭐 많이들 들여왔죠. 뭐 삼성, LG 심지어 뭐 다른 기업들도 그런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들여와 봐야 그거는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어떤 뭐 수종 사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바로 그 세계적으로 어떠한 제품들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대단한 그런 신기술은 아니더라도 그런 제품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세계적인 트렌드를 알고 있고 또한 제품화 기술을 저희가 많이 상품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 기술을 더해진다고 했을 때 그때 뭔가가 중소기업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러시아의 요소 기술과 그 다음에 한국의 상품화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 도시 공략. 예를 들어가지고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지금 레드오션, 실제로 피바다입니다. 이럴 경우에 중소지방도시부터 침투에 들어가는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제품의 포지셔닝은 앞장에서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 문화가 결합이 된 그러한 공략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스크바의 그 초밥집 있지 않습니까? 우후 죽순 프랜차이즈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밥의 맛을 알고 누가 뭐 니들이 초밥 맛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어주세요. 좀 그래야 저도 신이 나죠. 고맙습니다. 예. 힘들어. 예. 그 초밥 맛을 알아. 초밥만 몰라요, 이 사람들. 저희가 먹어보면 회가 다 뭐 식었다 그러나요? 뭐 허물허물 해가지고 맛도 안 나는데 그걸 무슨 맛으로 먹냐면 간장 맛으로 먹습니다. 간장을 푹 밥으로 찍어가지고 그러고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러거든요. 그게 일본 문화가 침투를 한 거거든요. 이 TV 광고를 보게 되면 일본의 그 티 선전을 하는데 그 무슨 오차 선전을 하는데 아주 그냥 뭐 풍경도 올리고 멋있게 해가지고 티 선전을 합니다. 이게 문화 침투를 해 들어가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 300년 정도를 그 몽고의 침략을 받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문화가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나 뭘 할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짜증내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계약서 딱 2장 대강 해가지고 골자만 찍어서 사인하면 잘 진행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이미 사업이 끝난 거니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미국 분들처럼 한 장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고 피곤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뭐 기업 간에 거래할 때 뭐 서류 정부에 넣는 거 아니면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한 장 해가지고 이해됐나 됐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동서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결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 그러한 좀 어수룩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이런 어떤 신흥국가에서는 어디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러시아와 진출 유망 품목 8년간 26억 불 투자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을까 상당히 고민됩니다. 시장은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가에서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 클로즈된 그런 상태이죠.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고 칩니다. 그래서 이미 입찰을 해도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 봐야 둘러리밖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시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물론 저희한테 이제 인콰이리들이 들어오기에 이제 전자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이런 그 전자칠판 우리나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급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SI 업체들이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들이 저희 쪽에 그런 어떤 서브 vendor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청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큰 구치를 두고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어떤 키카라든지 뭐 우리 정통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애를 써준다면은 국내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사실 많은 실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게임, 예, 모바일 게임, 이런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 문화가 융합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를 보게 되면은 현재 와이파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도 한번 써볼래요. 맥도날드에서는 공짜로 쓰게 해줍니다. 근데 접속하는 IP를 할당받는 것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못 쓰고 있죠. 이런 기회에 우리 와이브로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파생돼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남았네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시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로 팍 줄여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현황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IT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또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졌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자존심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시장에서는 제2의 인도로서 인도와 같은 그런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입니다. 규모를 2억 불 해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시나리오를 개발해가지고 그 시장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우리 쪽의 것을 얹어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해가지고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중소기업들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 시장은 됐고, 컴퓨터 시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노트북 시장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 이상의 그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인당 GDP 7,200불 이렇게 썼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발표를 하신 분께서 이 PPT라 그러셨나요? PPT요. 예. 이게 바로 7,200불이나 됩니다. 1년에 7,200불 쓴다 그러면 엄청 720만 원 정도 되는데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하는데 그만큼 돈 생기면 무조건 쓴다. 지갑 열기 쉽다. 이런 컨셉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공항에 가기 위해 가지고 택시기사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니네 나라 사람들은 돈 진짜 잘 쓴다. 우린 돈 한번 쓰려면 손 떨리는데 니들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켜야지, 병들까봐 보험 들어야지, 또 적금 들어야지 등등등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일 걱정은 내일 해. 사실 인생이 그 사람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돈 되는 시장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하 경제 규모는 러시아가 한 40% 정도가 됐는데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불합리한 그런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세금 나올 때 되면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피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러시아 의존도를 보면은 수출 21%, 수입 36%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살짝 보여드리고만 지나갔던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그런 비슷한 사업 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 그러니까
사람 우선입니다. 그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 환경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요게 러시아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사람 찾아가서 풀면은 풀리고 될 때는 그냥 놔두면 되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소비에트 협상 전략이라는 책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그걸 수차례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한창 협상하고 나면 이 사람이 협상이 실제 결정권자가 아닌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협상하다가 손바닥 내리치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꿰차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내에.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속하지 않은 그런 업무 진행 방법들. 저희 러시아 현지 법인의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출근을 8시에 합니다. 굉장히 일찍 하죠, 그 친구들. 보통 러시아 사람이 9시, 10시에 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받은 메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9시, 10시 되면은 전화기 들고서 메일 받았니? 그래? 언제 답 줄래? 그래, 고마워. 그리고 끊고. 그걸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러시아로 메일 보냈습니다. 답이 없죠. 또 보냅니다, 우리. 다음날 또 보내고. 보내봐야 답이 없어요. 러시아로 보냈는데도 그 정도인데, 영어로 써가지고 보내면 일단 이게 개인 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대표 메일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일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걸리는데, 그냥 네트로 봤을 때는 이게 한 10분, 20분 밖에 안 걸리겠지만은, 그 번역을 하는 사람한테까지 그걸 갖다 줘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다시 주고 그로부터 다시 회신이 올라오면 일주일이 걸지 2주일이 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려운 것만큼 뚫고 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출 전략은 거의 러시아 쪽하고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크라이나 시장이 가장 이렇게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그런 시장들, 무선 통신 분야, 유선 통신 분야, 그 다음에 PC 관련 분야. PC는 노트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이 연간 143% 작년 대비했을 때, 재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800불 이하가 그 점유율을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지켜봐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어떤 천연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체 생산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전체 부품에 대해서는 소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성-TV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른 CIS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이 되는 시장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분석을 하고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 기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에서 현지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 현지 전문가의 지원,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그런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급여를 지불하면서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키카 같은 그런 정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현지에서 뛰는 그런 IT 엑스포터들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그러한 시장 진출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진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왔었고 또 지금도 기회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구가 4,600만 정도 됩니다. 반면에 아직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러시아나 시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이 터지고 그런 상태에서도 국내의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다 빠져나갔었는데 현지에 남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투자입니다. 작은 투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러시아 볼쇼이 극장에 어떤 그런 지원책을 지원을 해왔고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그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대기업들의 퀄리티를 전방에 내세운 그러한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 제품,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제품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편승해서 여러분들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진출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죠. 결제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 그런 어떤 통관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반면에 그 리스크만큼 굉장히 좋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그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성공적으로 CIS 국가에 진출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